1950년대 초반 미 공군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전투기 성능은 비약적으로 좋아졌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추락사고가 속출했기 때문이죠. 처음엔 조종사들의 실력을 탓했습니다. 그 다음엔 기술적 결함을 의심했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아주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바로 조종석이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은 조종사 4,000명의 신체 지수를 재서 그 평균 값으로 조종석을 설계했습니다. 당연히 이 평균 사이즈가 가장 많은 조종사에게 맞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길버트 데니얼스가 실제 조종사들의 데이터와 이 평균 값을 개조해봅니다.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 10가지 주요 신체 항목에서 평균치에 모두 들어맞는 조종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놀랍게도 4,000명 중 0명,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팔은 긴데 다리는 짧았고 어떤 조종사는 가슴둘레는 큰데 머리는 작았죠. 즉 평균적인 조종사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이었고 미 공군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을 위해 조종석을 만든 겁니다. 평균이라는 환상은 아돌프 케틀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틀레는 군인들의 신체 지수를 재서 평균값을 구한 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평균값이다. 그리고 이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회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인 토드 로즈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시절 12년 동안 앉아있던 교실의 모습입니다. 학교는 존재하지도 않는 평균적인 학생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조종석이고요. 18세기 후반 나폴레옹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프로이센 제국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제국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부품이 필요하다. 그렇게 종소리에 맞춰 이동하고 정해진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으로 서열을 매기는 프로이센식 교육 모델이 탄생하죠. 이 시스템 안에서 자란 우리들은 이런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못하면 난 멍청한 사람이야. 성적이, 시험 점수가 평균과의 거리가 곧 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캐럴 드웨 박사는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딱 한마디씩만 다르게 말해줘요. A그룹에게는 너 정말 똑똑하구나. B그룹에게는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 다음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은 B그룹은 성적이 30% 올랐고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A그룹은 오히려 성적이 20%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 똑똑하구나 라는 말을 들은 순간 아이의 머릿속엔 이런 정체성이 생깁니다. 나는 똑똑한 아이. 그런데 이 정체성이 곧 양날의 검이 돼요. 이 아이가 다음 시험에서 어렵고 낯선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사실은 똑똑하지 않다는 게 들통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이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만 골라 풀고 틀릴 것 같은 건 아예 시도조차 안 하죠.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내가 멍청하다는 증거가 되어버리니까요. 반면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은 아이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이 아이에게 실패는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죠. 그러니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도전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평균이라는 잣대로 줄 세워지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인서울 커트라인에서 몇 점 부족. 열심히 했다가 실패하면 단순히 이번 시험을 망친 게 아니에요. 나는 역시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명제가 증명돼 버리는 겁니다. 그 공포가 커질수록 우리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고요. 시도하지 않으면 적어도 아직 제대로 안 해본 사람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보단 나으니까요. 어쩌면 이게 요즘 세대의 번아웃과 무기력증의 정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게으른 게 아니라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교실과 사무실에서 유난히 힘들어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노라 볼코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ADHD가 있거나 산만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 도파민 수용체 밀도와 운반체 수치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정상적으로 각성하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쇼폼은 1초마다 도파민을 공급하지만 학교와 직장은 3개월 뒤에 성적표 줄게, 1년 뒤에 인사평가할게 이렇게 지연된 보상만을 약속하죠. 이건 태생적으로 강한 자극이 필요한 뇌에게 굶어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부 사막에 사는 아리알 부족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는 DRD478, 소위 방랑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초원을 누비는 유목 생활을 할 때 이 방랑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도 높고 영양 상태도 완벽한 부족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사방에서 맹수가 튀어나오는 환경에서 그들의 산만함은 주변을 경계하는 레이더였고 충동성은 창을 빠르게 던지게 만드는 생존의 핵심 무기였죠. 그런데 이 부족이 마을에 정착해 농경 생활을 시작하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에이스들이 극심한 영양 실조에 시달리며 도태되기 시작해요. 어쩌면 교실과 사무실에서 미칠 듯한 지루함을 느끼는 건 당신의 뇌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냥꾼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씨앗이 자라길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농부의 삶에 갇혀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를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1학년 미술 시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한 소년이 칠판을 향해 황화 암모늄 폭탄 6개를 던집니다. 달걀 썩는 냄새에 모든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도망칠 때 혼자서만 낄낄거리며 웃었죠. 선생님이 학생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잡고 교장실로 향합니다. 소년에겐 이미 친숙한 공간이었죠. 소년은 정학 처분을 받고 곧이어 ADHD 장애 판정도 받습니다. 평점 0.9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소년은 훗날 커서 교육신경과학의 권위자가 되어 토드 로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능한 피해자로 동정받느니 차라리 악당이 되어 경멸받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자율성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이 넌 평균 이하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억압할 때 소년은 마지막 남은 통제권
사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룰을 엎어버리는 빌런의 길을 택한 거죠. 시간당 $4를 받으며 백화점 선반을 정리하던 고졸 중퇴자,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며 정부 복지 수당에 기대어 살던 사람. 그럼 그가 어떻게 하버드대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움직인 건 아내 케일린이었습니다. 토드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부모님께 돈을 빌려 야간 수업 2과목을 등록해버려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늦기 전에 토드, 네가 듣고 싶은 과목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야. 등록금은 환불이 안 되니까. 토드가 선택한 과목은 대인관계 심리학이었어요. 어느 날 토드가 과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나쁜 습관이 되살아난 것이었죠. 그런데 담당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토드답지 않게 왜 그랬어요?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토드의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문제아가 아니라 가능성 있는 학생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으니까요. 1963년 하버드대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샌프란시스코의 저소득층 학교에 찾아갑니다. 그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뒤 실제 점수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뽑아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불러드리는 학생들은 앞으로 지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 같습니다. 8개월 후 다시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아이들의 성적과 지능이 실제로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죠. 그 유명한 피그말리언 효과의 탄생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기대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에게 더 눈을 맞추고 더 따뜻하게 대하며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더 많이 주고 틀려도 격려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토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하버드 대학원 지원서를 써놓고도 지원비 $120가 아까워서, 아니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지원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때 아내 케일린이 쓰레기통에서 지원서를 꺼내 먼지를 털며 말했죠.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시도조차 안 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걸? 결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그는 자신의 치명적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은 검정색 스프링 노트를 하나 사서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 데나 보진 않았습니다. 우울할 때 보면 자책만 하게 되니까요. 농구 경기에서 멋지게 이겨 자존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 노트를 펴서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시 미 공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공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좌석을 앞뒤로 밀고 당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조종석을 조종사에게 맞추자 모든 조종사의 기량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평균이 곧 서원이었던 지난 200년 동안 우리는 조종석에 몸을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몸이 뒤틀렸고 그 통증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게으름, 의지박약, 평균 이하. 하지만 평균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을 바보라고 믿으며 살게 되겠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신의 특별함을 믿지 않게 되셨나요? 아마 처음으로 이름 옆에 숫자가 붙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숫자가 됐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아이의 천재성은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참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평균의 종말 다크호스 등으로 유명한 토드 로즈의 신작으로 인간의 능력은 들쭉날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평균과의 무의미한 비교를 멈추라고 이야기해줍니다. 평균의 잣대 속에서 무기력과 번아웃을 겪고 있는 분들, 작가 본인의 자전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내 아이의 고유한 천재성을 온전히 피워내기 위한 양국의 본질이 궁금한 분들, 나만의 진짜 강점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